집에 갑시다. 아직 안 끝났으면 한우 파는 데 가서 소고기 한 근 삽시다. 어따 쓰게 제사도 아직 멀었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주려고 그러재요. 아따,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겄네. 걱정 마세요.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구만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천선희 작가의 작품 쌍방울집 할매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천선희 작가의 첫 소설집 페인트칠하는 여자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소시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수성가한 억척스러운 쌍방울 할매 이야기 함께 하시죠. 쌍방울집 할매 천선희. 왜 이렇게 뒤척거린가?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미자가 한숨을 푹푹 쉬며 몇 시간째 뒤척거리자 보다 못한 남편이 방불을 켜며 말했다. 당신은 잠이 와요? 아까 막내 가는 소리를 듣고도 잠이 오냐고요? 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자는 갑자기 밝아진 방에 적응이 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겠는가? 막내가 하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 잠이나 잤어. 막내뿐만 아니라 다 원수 같아요. 당신도 첫째도 둘째도 며느리들도 다요 다. 거참. 남편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미자는 그 기세를 몰아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하소연하듯 내뱉었다. 당신, 올해 내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알아요? 조금 있으면 70이에요, 70. 남들은 이 나이 되면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쉬엄쉬엄 해외여행이나 다닌다는데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이른이 다 되어가도록 허물어져가는 시장바닥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고 뭐예요. 서방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딱 나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만 일하라고 했지 않은가. 왜 하면서 자꾸 그런가. 당신 말 한번 잘했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살라고요? 당신이 돈을 벌어다 나한테 바치기를 해요. 빵빵하게 들어놓은 연금이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용돈을 줘요? 자식들이라고 있어봤자 허구한 날 돌아가면서 돈이나 뜯어갈 줄만 알지. 그나마 시장에서 장사라도 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줄 알아요. 그마저도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를 판에 나더러 일을 그만하라고요? 미자가 남편을 쥐잡듯 하는 이유는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났다 돌아간 막내 아들 때문이었다. 막내 아들은 한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미자에게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자가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막 퍼붓자 월세를 받는 1층을 전세로 돌리면 된다고 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미리 재산을 상속해줬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 미자는 기가 막혔다. 1층에서 나오는 월세 30만 원으로 남편 용돈도 주고 공과금을 내린 등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는 막내 아들이 죽도록 미웠다. 아들은 미자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자 눈에 힘을 주며 대들었다. 엄마가 작은 형 이름으로 몰래 집 사준 거 다 알거든요. 큰형 주려고 사놨던 중동집 팔아서 작은 형 집 사줬잖아요. 그리고 큰형도 전셋집 말아먹고 오갈 데 없을 때 엄마가 살 집 마련해준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주세요. 둘째 아들 집 사준 것에 대해서는 남편과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했지만 막내도 만만치 않게 미자의 돈을 없앤 장본인이었기에 미자는 입을 열었다. 이 새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밤늦게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 그럴 시간 있으면 내 새끼하고 마누라한테 잘해라, 어? 내 마누라 그만 좀 고생시키고.
제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 보면 화부터 내세요? 벌써 잊었냐? 너 결혼할 때 얻어준 신혼집을 깡패 새끼들한테 통째로 넘긴 일.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10년도 넘은 일을 툭하면 들먹거리세요. 저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엄청난 충격이었어, 이놈아. 냄새나는 돼지 부사물을 빨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내 피 같은 돈. 너는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깡패 새끼들한테 홀라당 바쳤다, 이놈아. 나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려. 미자는 10여 년 전 막내 아들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신 몰래 전세 계약서를 깡패한테 넘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 깡패 두 놈이 시장에 뻔질나게 들락거렸었다.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의도였지만 미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주인집에서 다른 사람 이사 오기로 계약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자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임신 상태였던 며느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거렸다. 며느리를 안정시킨 다음 아들에게 전화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미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에 묶어놓은 돈을 깨서 월세방을 얻어줬다. 사람 같으면 월세로 살아도 금방 일어나겠지 했던 미자의 생각은 빗나갔다. 막내 아들 내외는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나타난 막내 아들이 미자는 반가울 리가 없었다. 엄마, 이번 아이템은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엄마는 이야기해도 모르시겠지만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나이 인생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시끄럽다 이놈아. 내가 그렇게 행동을 잘하고 살았으면 10년이 넘게 월세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으니까 그만 가거라. 미자는 퉁명스럽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화장실에서 몇 분이나 있었을까. 아들은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다가 미자가 반응도 없고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않자 투덜투덜하면서 현관문을 나섰다. 그 이후부터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치고 있었다. 남편에게 결론 없는 하소연을 하고 난 뒤 벽시계를 쳐다보니 새벽 3시였다. 아직도 동이 틀려면 서너 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벌렁거리는 가슴과 지끈거리는 머릿속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빨리 아침이 와서 30년째 다니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미자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 병원 문이 열리려면 아직도 30분 이상이 남아 있었다. 미자는 어제 못한 설거지나 하고 가려고 발걸음을 돌려 시장으로 향했다. 가게에 도착한 미자는 쌍방울 곱창이라고 쓰여있는 낡은 간판에 불을 켰다. 간판은 모서리 부분이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보잘것없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등만 바꾸면 쌍방울 곱창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서 제법 쓸만했다. 실은 신식 간판으로 몇 번이나 바꾸려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언제 허물지 모르는 이곳에 새 것으로 뭘 바꾼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참이었다. 미자는 간판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빗자루로 쓸어낸 뒤 개수대로 갔다. 설거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미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자 지금 당장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신 바닥부터 쓸기로 했다.
의자 밑 곳곳에는 손님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 나무젓가락, 술병 뚜껑, 이쑤시개, 쌈장이 묻은 휴지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자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에서부터 차근차근 쓸어 나왔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원에 간다면서 거기서 뭐한가? 빗자루 이리 주고 빨리 병원부터 가소.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빗질에 열중했다. 평상시 남편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은 손님들이 몰릴 무렵인 저녁 시간대였지만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청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까지 뒷정리를 다 하고 퇴근을 했었는데 어제는 미자의 심한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먼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리 주란 말씨, 내가 할 텐게.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빚을만 하는 미자 옆으로 가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다. 이럴 시간 있으면 곰을 하나라도 더 주워다 팔아요. 누가 보면 나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겠네. 내 등골 빼먹고 산세로 고려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미자는 몸을 획 돌려 빗자루를 등 뒤로 숨기며 말했다. 미자는 남편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척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던 지난 세월이 생각나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미자의 남편은 백수다. 3년 전 경비를 그만두고부터 백수지만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 보면 직장을 다닌 날보다 백수로 지냈던 날이 곱절은 많았다. 남편은 농사 짓다가 도시로 올라온 뒤부터 공장 일이든 건설 현장 일이든 무슨 일을 해도 1년을 못 버텼다. 이유도 다양했다. 아프다고 놀고 비 온다고 놀고 춥다고 놀고 이래저래 놀았던 세월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었다. 그나마 이번에 그만둔 아파트 경비 일은 5년 근무했다. 최장 근무였다. 남편은 경비 일이 체질에 맞았는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다니려고 했었다. 하지만 무인경비가 들어오면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녁에는 시장에 나와 미자 일을 도와주고 낮에는 고물을 주워다 파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종이 쪼가리 한 개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 나르고 있었다. 미자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가끔은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온종일 방구석을 뒹굴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고지 그만 부리고 병원부터 갔다 오란 말씨. 남편은 미자가 잠깐 허리를 펴는 사이 빗자루를 낚아챘다. 아직 병원 문을 안 열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데도 자꾸 그러시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은가? 다른 건 내가 찬찬히 다 할 테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긴 미자는 앞치마에 돌돌 말려져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며 말했다. 검정 봉지 안에는 전날 장사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미자는 장사한 돈을 지갑에 넣거나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꼭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앞치마로 감싸서 가지고 다녔다. 집에 가져오면 세탁기 아니라 쓰레기 봉지 안에 숨겨놓았다. 아무리 꼭꼭 숨겨놔도 가끔 남편에게 걸려 몇만 원씩 없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눈 감아주고는 있었다. 돈 잊어본 게 간수 잘하소. 당신이나 몰래 꺼내가지 마세요. 미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가게를 나왔다. 허물어져 가는 상가 건물들 사이로 쭉 이어져 있는 좁은 골목을 통과하던 미자는 다 쓰러져 가는 상점 하나를 새롭게 고치고 있는 청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가게는 청년의 부모가 몇 년 전까지 운영했던 건어물 가게였다. 여기도 금방 허물 텐데 뭔 연병 났다고 거기다 돈을 처바르고 있대? 그럴 시간 있으면 취직 자리는 알아보지.
보상받으려고 고치는 거면 지금은 늦었다 늦었어. 미자는 한심스럽다는 듯 혀를 쯧쯧하며 말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쫓겨나서 취직할 데도 없어요. 건너편 다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때까지라도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요. 굴착기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는 쪽을 손가락질하며 청년이 말했다. 귀신 날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되냐? 하루째 밥값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야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한 지 오래됐고 돼지브라 같은 별미를 파니까 버티고 있지만은 건어물 같은 것은 여기서 안 사이야. 다 큰 마트 가서 사재. 생각 잘하고 해라. 미자는 청년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이물 없이 말했지만 청년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줌마는 가던 길이나 가세요. 청년은 미자의 시선을 피했다. 내 얘기 너무 선하게는 듣지 말어.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너무 험하게 사는 소리였어. 저도 압니다.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접을 거예요. 그려, 잘 생각했다. 시작한 이상 무라도 잘라봐야지. 그래야 사내지. 미자는 열심히 살아보려는 청년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뗐다.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오셨네요. 미자가 병원 출입문을 열자마자 이 병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상냥하게 웃으며 아른티를 했다. 신경안정제 처방받으러 왔어. 새벽에 한번 먹으려고 찾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네. 분명히 그제까지는 있었는데 말이여. 귀신이 고칼로르셔. 미자는 몇 해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단 하루라도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있어서 한 번에 먹는 알약이 11개였다. 계속해서 먹는 독한 약 때문에 속이 시려 약을 줄일까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신경안정제만큼은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지금 원장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인적사항을 재빨리 입력한 후 미자를 바로 진료실로 안내했다. 미자는 당연하다는 듯 간호사 뒤를 따랐다.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 한 명이 젊은 간호사에게 왜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가냐고 따졌다. 젊은 간호사는 상냥하게 웃으며 예약 손님이라고 말했다. 사실 미자는 예약 손님이 아니었다. 시장과 가까워 주구장창 이 병원만 오다 보니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었다. 미자는 가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장사하는 곳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병원만 30년째 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의원이긴 하지만 종합검진 지정병원이어서 내시경, CT, MRI 등 웬만한 검진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다. 다 됐습니다. 의사는 미자에게 아픈 곳이나 증상을 물어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바로 처방을 내렸다. 맨날 3일분만 주지 말고 혈압약처럼 한 달분 줘보시오. 안 돼요. 신경안정제는 필요할 때만 먹는 거예요. 혈압약처럼 매일 먹는 약이 아니라고요. 나는 요새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다게요. 시장 재개발한다고 시에서나 땅 주인들이 아주 얼마나 들락거리면서 사람 애를 태우는지 내가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건너편에는 시하고 합의해갖고 철거 들어간 건 의사 선생님도 아시지요. 이 장사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한동안 잠잠하던 막내 아들까지 아이고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떼를 쓰니 내가 하루라도 이야기의 의지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아들은 그렇다 쳐도 시장은 재개발하면 보상해 주잖아요.
낙지를 준다고는 하는데 주상복합 올라가면 몇 평이나 주겠어요. 시장에 상주하는 상인들만 3천 명이 넘는데요. 헤, 또 웃돈은 얼마나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요. 이래저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주일분 들을 테니 너무 과용은 하지 말아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처방을 수정했다. 미자는 윤내과만 오면 마음이 편해졌다. 게다가 내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의사처럼 미자가 하소연하는 말을 싫은내색 한 번 안 하고 다 받아주었다. 미자가 다른 병원을 더 못 가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참,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시간 되시면 수액 한 명 맞고 가세요. 진료실을 나가려고 일어나는 미자에게 의사가 말했다. 장사 준비해야 한대. 그럼 다음에 맞으세요. 힘이 있어야 장사도 하고 투쟁도 하고 아들들하고 싸움도 하지요. 의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눈가의 잔주름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라제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하요. 맞고 갈라니께 비싼 걸로 한 대 놔주세요. 미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결정했다. 미자는 장사 시작 시간을 미루는 것을 주기보다 싫어해서 수액 한 번 마음 놓고 못 맞고 살았다. 오늘은 남편이 가게에 있으니 편안하게 수액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메, 내가 막내 때문에 내 명대로 못 살지 못 살아. 간이 침대에 누워 수액을 한참 맞고 있던 미자는 갑자기 막내 아들 생각이 나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칸막이 안쪽에서 주사병을 정리하고 있던 나이 든 간호사가 말했다. 자식 때문에 그렇지 뭐. 누가 속썩이는 아들은 장가 일찍 보내면 금방 철든다고 하길래 여자친구 생기자마자 결혼시켜놨더니 철이 들기는커녕 산 넘어 산이네 그려.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으로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꼭 그 짝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낯을 말았어야 되는데 누가 이럴 줄 알았간디? 그거 알면 다 가려서 놨지요. 간호사는 미자 말이 우스운지 손을 입가에 가져가며 씩씩거렸다. 하여간 무자식이 상발자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꼭 나를 두고 한 말 같다니까. 포도당을 맞는 내내 미자는 막내 아들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그동안 부어놓은 연금보험이라도 깨서 그냥 해져버릴까. 죽는다고 생쇼를 해도 모르는 척 할까. 혼자서 해결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미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답이 나오질 않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막내 아들은 몇 번 말해도 안 들어주면 사구명에서 일수까지 끌어당겨서라도 일을 벌였기 때문에 미자는 더욱 걱정스러웠다. 그렇게 일을 벌려놓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며느리 몫이 되었고 그러면 미자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려 시간을 내서라도 중동 단골레한테 가봐야 쓰겄다. 어딜 간다고요? 저 밑에 골목에 있는 무당집. 요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자주 못 갔더니만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이요. 그 골목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그 골목이 사창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맞아. 십몇 년 성매매 특별법인가 뭔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몸 파는 여자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무당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내가 다니는 단골네 집도 몇 년 전에 터가 좋다고 옮겨왔거든. 그 단골네가 참말로 용이해. 안 맞춘 것이 없단께. 간호사 선생님도 깝깝한 일 있을 때 한번 가봐. 그 단골네는 절대로 공들을 안 먹는 사람이야. 저는 교회 다녀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런 곳을 왜 가요?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한 번씩 가보라니까. 이리저리 돈만 많이 바치라는 교회보다 곱절은 나을 것인게. 미자는 무당집 가는 것을 친구 만나는 일보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집에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가족들이 아프거나 경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꼭 그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부적을 써오는 것이 일상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무당집에 자주 갔다. 미자는 무당의 조언을 듣고 무당이 써준 부적을 손에 쥐고 무당이 하라는 행위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무당이 집에 있는 물건이 귀신이 붙었다며 몽땅 버리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할 사람이었다. 이렇듯 미자는 윤례가 다음으로 무당을 의지했다. 아니 어쩌면 병원보다 무당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 링거 좀 빼줘요. 천장을 쳐다보며 이것저것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미자는 간호사를 연거푸 불렀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시장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려. 놀아도 가게 가서 놀아야지. 불안해서 안 되겠구만. 반절이나 남았는데 마저 맞고 가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깝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오는 손님을 깜빡했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오는 손님이 있는데 요새 통 안 오거든. 이상하게 오늘은 올 것만 같아서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안 보여서 전주곱창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한시라도 빨리 가봐야 쓰겠어. 그렇잖아도 그집 여시 같은 딸년한테 내 단골 반절은 뺏겼어. 미자는 바늘을 빼자마자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문을 나섰다. 마음이 급해진 미자는 올라오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을 선택했다. 아침 일찍 오는 손님들은 밤새도록 쓰레기를 수거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환경 미화원들이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4~5명은 오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었다. 미자는 한 계단씩 내려가다가 속도를 더 내서 2계단씩 뛰어내려갔다. 아줌마, 앞에 조심하세요. 뒤따라 내려오던 젊은 여자가 말했다. 젊은 여자의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미자는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렀다. 다행히 2 손바닥으로 몸에 힘을 받아내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미자는 누가 볼세라 벌떡 일어나 무릎과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툴툴 털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다. 젊은 여자가 뒤에서 괜찮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로 향했다. 가게로 오는 내내 땅을 짚었던 오른손 손목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벌써 왔는가? 청소를 다하고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이 말했다. 혹시 환경미원 삼촌들 안 왔었디요? 미자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전주급장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안 왔네. 혹시나 하고 부랴부랴 왔더만. 아휴, 오늘도 안 올라나 부여. 와도 몇 번은 왔을 시간인데. 에휴, 요새 안 오는 것이 불안불안하네요. 그 사람들은 어디 못 가네. 당신같이 안주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단가? 남자라는 족속들은 전부 이쁜 년들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건 사실이제요. 당신도 젊었을 때 술집 여자랑 산다고 어린 자식 셋이나 놔두고 집 나간 적 있잖아요. 그 얘기는 왜 안 가? 당신은 꼭 옛날 얘기 꺼내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것이 제일 문제네. 내가 없는 말에 깐디요? 어쨌든 미안해요.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또 했네요. 당신 왔으니께 그만 집으로 올라갈라네. 이따 저녁에 옴세. 남편은 줬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채로 집으로 향했다. 미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환경 미화원 손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이라도 온다면 안주를 곱절로 줘서라도 단골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미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에 들어갔다. 손목이 약간 시려왔지만 이 정도 통증은 끄떡없다는 듯 긴 손목을 두어 번 툴툴 턴 뒤 가위와 뾰족한 과도칼을 준비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마대자루 2개를 큰 데어 있는 쪽으로 끌고 왔다. 자루 속에는 돼지 부산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미자는 가위로 꽉 묶여있는 자루 끝을 자른 뒤 대야에 내용물을 부었다. 순식간에 쭈글쭈글한 곱창 덩어리와 돼지 불알, 돼지 저통, 돼지 껍데기, 간 쓸개 등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왔다. 미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장동에서 주문해서 손질하고 있었지만 쾌쾌한 비린내는 이 장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역겹다며 쳐다보지도 않는 돼지 부산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별미에 속해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공치고 가는 날은 없었다. 똥이 가득 들어있는 긴 곱창을 가위로 잘라내자 노랗고 푸르스름한 똥이 분수처럼 솟구치더니 사방에 튀었다. 미자의 입술과 이마에도 똥물이 튀었다. 미자는 더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소매 끝으로 똥을 닦아내며 손질했다. 간이나 쓸개에 붙은 노란 기름 덩어리들을 전부 제거하자면 한나절은 잡아먹는 작업이었지만 기름 덩어리 한 조각도 돈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다. 대야에 가득 들어있던 돼지 부산물이 절반으로 줄어갈 때쯤 갑자기 멀리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뒤로 철저히 나둥그런 소리가 한 번 더 요란하게 들려왔다. 깜짝 놀란 미자는 들고 있던 돼지 불알을 대야에 놓고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건너편 시장 부지 쪽을 쳐다봤다. 아무래도 큰 건물 한 개를 부수고 있는 모양이었다. 요즘 들어 손님이 절반 이상 줄은 이유도 저 철제 부서지는 소리 때문이었다. 이 재개발 공사가 중단되거나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장사로 재미 보기는 다 틀렸다는 생각에 미자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성호시장 재개발 공사였다. 13년 전부터 시장 선거를 할 때마다 성호시장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내세워 재개발을 운운했지만 막상 시장이 되고 나면 깜깜무소식이곤 하던 공사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것이었다. 당선된 시장마다 공사를 연기할 핑계를 대곤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땅 주인이 너무 많아서 서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밖의 이유는 예산 부족과 건설회사의 착수금 부족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내용은 시장 부지 6개 블록 중 2블록은 시에서 매입해 시장 상인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4개 블록은 주상복합으로 지어 분양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시작했다고 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비어있는 시장 부지를 먼저 재건축을 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상인들에게 얼마의 분양비를 더 받고 다시 새 건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시의 약속이었다. 여유 자금이 없는 상인들은 제 입점 딱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보상금만 받을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새 건물로 들어가 장사를 할 것이었다. 이 무렵 이런저런 소문을 주워들은 옛 상인들도 보상을 받기 위해 시장에 다시 나타나 오랫동안 비어뒀던 낡아빠진 상점들을 개조해 영업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있었다. 할매, 저 포크레인 소리 겁나게 시끄럽제. 나는 막 고막이 터져볼락하요. 미자의 가게 건너편에서 족발과 고사상에 놓는 돼지머리, 편육등을 파는 공주 엄마가 큼지막한 주걱을 들고 미자에게 말했다. 공주 엄마는 가마솥에 돼지머리를 가득 넣고 뜨거운 가스불에 삶는 중이었다. 팔팔 끓는 가마솥 안에서도 몸통이 없는 돼지머리가 눈을 가늘하게 뜨고 웃고 있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오. 이래가지고 재건축되기도 전에 나가 떨어지게 생겼다.
미자는 허리를 쭉 펴고 공주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친 뒤 좀 전에 내려놨던 돼지브라를 집어들었다. 우리도 족발만 팔았다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그래도 쌍방울 할매는 손님 많잖아요. 솔직히 시장에서 할매만큼 장사 잘 되는 점포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시장에서는 할매가 장사는 제일 잘 되는 편이라고요. 뭔 소리요? 쓸데기 없는 소리 좀 그만하란께. 예전 같았으면 하루에 빈수주병으로 탑을 쌓았어도 하늘을 찌를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짝 팔기도 힘들어. 공주 엄마는 미자의 성난 표정을 보고 살살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다. 공주 엄마가 미자보다 나이를 10살 덜 먹었기 때문에 젊은 혈기로만 친다면 미자를 하루에도 12번은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었지만 공주 엄마는 미자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족발을 사가는 손님 중 절반 이상이 미자의 단골과 겹친 것도 있었지만 화장실을 갈 때나 배달 갈 때, 명절에 부산 내려갈 때마다 미자에게 장사를 부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공주 엄마도 알다시피 요즘 장사가 장사요. 이제 장사로 재미 보기는 다 틀렸단께. 그런데다가 저라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시끄러워서 어느 손님이 물건 사러 오고 먹고 가겠느냐 이 말이요. 이놈의 시국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징조가 있으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거요. 할매 말이 맞네. 맞아. 그렇잖아도 어제 족발 사간 손님이 그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전쟁 난다 카대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 통일 때문에 그런다 카더라고요. 우리가 통일되면 미국이 엄청나게 손해여서 통일 안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 통일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미국이 반기를 든다고 하더라고 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씩 웃더니 족발만 들고 가대 예. 전쟁하면 지긋지긋하구만. 나가 전쟁 일어나네 가을에 태어났구먼. 그런데 아버지가 며칠 뒤에 공산당 총에 맞고는 구덩이에 처박혀버렸디야. 아버지 그러고 되고 나니까 어머니는 피덩이 같은 나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금세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단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란 것이 그러고 무서운 것인 게 웬만하면 안 일어나야지. 우리 손자들은 애미애비 없이 키우고 싶지 않단 말이요. 할매는 참말로 걱정도 팔자요. 할매나 나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전쟁 안 일어날 텐게 걱정하지 말고 이 건물 허물어지기 전에 돈이나 많이 벌자고요. 공주 엄마는 전쟁 얘기로 시무룩해지는 미자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말하고는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을 향해 내달렸다. 두어 시간에 걸쳐 돼지 부산물 손질을 다 끝낸 미자는 한숨 돌리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좋아하는 블랙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기운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자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리어카에 커피와 차를 싣고 다니는 커피 아줌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커피 아줌마는 지나가지 않았다. 미자는 어쩔 수 없이 가게에 있는 싸구려 티백커피로 목마름을 해결한 뒤 상자에 들어있는 속배추와 쪽파를 꺼내 씻어놓고 양파는 먹기 좋게 썰어 쟁반에 담았다. 이제 마늘만 까서 씻어놓으면 장사 준비는 다 한 셈이었다. 미자는 잠깐 허리를 폈다가 냉동고 뒤에서 마늘 한 접을 가져와 까기 시작했다. 마늘을 깐 지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오른쪽 손목이 시큼거렸다. 아무래도 아침에 병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게 마음에 걸렸다. 미자는 임시방편으로 서랍에서 파스를 찾아 붙인 뒤 남은 마늘을 마저 깠다. 그때 전주곱창 쪽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들 앉으라고. 이 집이 곱창 맛도 좋고 사장님 딸도 예뻐서 술맛이 저절로 나는 집이야. 미자는 마늘을 까다 말고 그쪽을 쳐다봤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전주곱창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 좋아하는 전주곱창 여편네가 미자 눈에 들어왔다.
미자는 샘이 나서 저절로 씩씩거렸다. 공주 엄마는 그런 미자를 꼬시다는 듯 쳐다봤다. 전주곱창 옆편네는 남자들이 주문에 대답하며 철판에 불을 켜고 곱창과 돼지 껍데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자글자글 곱창 구워지는 소리가 미자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타들어갔다. 정수기에서 냉수를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았다. 미자는 실실 웃으며 곱창을 굽고 있는 옆편네를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앉아 텔레비전에 집중했다. 미자는 손님이 없을 때는 드라마를 자주 봤다. 특히 사랑과 전쟁과 같은 리얼리티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외정 등을 다루는데 결국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법정에 서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지만 미자는 그런 부류의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지 않았다. 미자는 100개 넘는 채널을 하나하나 눌러가며 전주곱창에 밀려버린 자신을 한탄했다. 미자는 자신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던 전주곱창 옆편네가 막내딸이 나타난 이후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솔직히 배가 아팠다. 전주곱창 옆편네는 미자보다 3살이나 더 많았다. 나이도 많았지만 흰머리도 2배로 많았다. 그런데다가 뚱뚱한 체구에 얼굴까지 축 처져 너부대대했고 말주변 또한 없었다. 그런 반면에 미자는 쭉쭉 뻗은 기럭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말까지 잘했다. 그런 이유로 미자와 같은 시기에 장사를 시작했지만 단골면에서나 매출면에서도 미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불과 1년여 전만까지만 해도. 반전이 시작된 계기는 옆편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부터였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몇 달 동안 장사를 나오지 않더니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총각한테 다시 시집간 막내딸을 대동하고 나타났던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문의 먹칠하는 막내딸이 제일 밉다고 하던 옆편네가 갑자기 막내딸을 대동하고 나와서 미자는 깜짝 놀랐었다. 막내딸은 대부분 오후에 모습을 보였다. 삼촌, 제가 구워준 곱창 맛있죠? 저쪽 쌍방울집 곱창보다 더 맛있죠? 잘생긴 삼촌 얘기 좀 해봐요. 네? 미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동안 보이지 않았던 막내딸이 나온 모양이었다.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주곱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낭랑하고 귀염성 있는 목소리, 얼굴 피부까지 뽀얀 데다가 검정 뿔테 안경을 낀 막내딸이 생글생글 웃어가며 다 구워준 곱창을 뒤집고 있었다. 미자는 안 보이는 척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훑어봤다. 혹시나 했는데 일행 중 2명이 낯이 익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자한테서 곱창을 먹었던 단골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며 젊은 계집년이 그렇게도 좋으냐고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망각한 몰상측한 짓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 예전 같았으면 단골 빼앗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을 텐데 미자도 자신이 고개 숙인 할미꽃밖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다. 그래봤자 미자만 우스운 사람이 될 터였기 때문이다. 사실 전주곱창 옆편네에게 시기 질투를 심하게 느낀 미자도 보란듯이 며느리를 데려다 장사를 해볼 생각을 했었다. 어차피 특출나게 좋은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도 없었기 때문에 매출만 어느 정도 나오면 월급쟁이보다 낫겠다 싶었고 미자 자신도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다가 흰머리 허연 영감탱이가 저녁마다 나와 어슬렁거리는 것도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며느리들이 돈 때문에 거절할까 싶어 자신이 한 달 동안 쓸 용돈만 남겨놓고 모두 주려고까지 마음먹고 있었다. 미자는 당긴 김에 뽑으려고 그날 바로 며느리 셋을 모두 불러들였다. 싫어요, 어머니.
고등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다. 왜 싫냐? 학교에서 영양사는 찝으면서 학생들 바빠주는 일보다 낫지. 미자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 일이 더 좋아요. 일은 고되지만 4대 모험 들어주고 공휴일날도 쉬고 방학 때도 쉬고요. 쉬어도 기본급은 나오고요. 제일 좋은 점은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참 엄마의 품이 그리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줘야 아이들이 바르게 큰다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미자는 큰며느리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말이 시장이지. 길거리에 천막을 쳐놓고 술 장사하는 것과 맞먹는 시설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돼지 창자를 구우면서 손님들 술 시중을 들여야 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는 말뜻 같았다. 그 말도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 얘기할 때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미자는 피떡이 막내 아들을 내팽겨놓고 장사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별 질 때 나와 별 뜰 때 집에 들어가고 있었다. 쉬는 날은 집에 경조사가 있는 날뿐이었다. 어쩌면 막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100% 자신의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코끝이 시큰거렸다. 너는 어떠냐? 어차피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 나랑 같이 해볼 생각 없냐? 내가 월급은 많이 줄게. 승우는 시장 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도 되고 아버지한테 맡겨도 되지 않겠냐? 미자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를 둘째 며느리에게 하고는 바로 후회했다. 귀신 날 것 같은 그곳에서 저한테 뭘 하라고요? 저는 100만급을 준다고 해도 거기서는 일 못해요. 무서워요. 누가 저 납치라도 해가면 어떡해요. 둘째 며느리는 눈웃음을 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둘째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봤다. 둘째 아들이 무슨 말버릇이냐며 눈을 흘기자 큰 눈을 깜빡거리며 둘째 아들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알았다, 알았어. 그냥 물어봤다. 안 할 거 알면서. 미자는 둘째 며느리가 한다고 해도 싫었다. 한다고 할까봐 겁이 날 정도로 싫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효자였던 둘째 아들을 살살 녹여 불효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콩 한 쪽도 엄마 줘야 한다며 가지고 오던 둘째 아들은 결혼하고 난 뒤부터 미자를 등한시했다. 가끔 시장에 얼굴을 비출 때는 지네 집 냉장고가 비어있을 때나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뿐이었다. 그 모든 변화가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미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이 노총각 딱지를 떼준 며느리가 고맙게 느껴지다가도 180도 변한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며느리가 미웠다. 너는 어떠냐? 어쩌면 너에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격리는 평생 직업은 될 수 없지만 곱창 굽고 손질하는 것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언제든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단다. 나한테 몇 년 배우다가 장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싶은데. 막내 며느리에게는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물어봤다. 막내 며느리는 어차피 몇 개월 후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장딸에게 밀려나 실직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자는 그런 상황을 떠나서 싹싹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막내 며느리와 같이 일했으면 했다. 할게요. 대신 재건축이 완공되면 제 입점 딱지를 저에게 주세요. 무슨 얘기냐? 미자는 말문이 막혀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다. 주상복합 들어오면 제 입점에서 전부를 넘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게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제일 착하다고 믿었던 막내 며느리가 진짜 도둑 같았다. 미자는 재건축이 되어도 재입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딱지가 나오면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 대책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미자는 말을 잇지 못할 만큼 기가 막혔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자는 딱지에 대한 답을 막내 며느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었다. 미자는 단을 거서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단 한 번도 시집을 3번이나 간 전주급장 여편네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어떤 년은 시집을 3번이나 가도 딸들이 서로 엄마 도와주겠다며 효도하고 어떤 년은 자식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뎠는데도 며느리 복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고모에게 자란 미자는 부모 복도 없더니 남편 복도 없었고 자식 복까지 없다고 중얼거렸다. 할매, 누구랑 말아요? 전주급장 쪽을 보지 않으려고 족발집 쪽을 보고 앉아서 넋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는 미자에게 공주엄마가 말했다. 작고 낡은 점포들이 좁은 골목들 사이사이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 팔자가 한심스러워서. 미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매 팔자가 어때서요? 자주 들럭거리는 며느리가 셋이나 있지. 손자 손녀 다 봤지. 돈도 그만큼 벌어봤으면 됐지. 나 같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엄한 소리 하지도 말어. 며느리들이 아들들이 내가 이 장사 그만두면 찾아나 올성 싶어? 가망 택도 없지. 나 병신 대봐. 요양원에 당장 갖다 쳐놓을 것이오. 그것도 제일 시설 나쁜 곳에. 지금도 둘째 며느리는 빈손으로 달랑달랑 왔다가 챙겨주는 것만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할매도 뒷돈 좀 차요. 돈만 생기면 자식들한테 다 갖다 바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퍼준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라고. 받기만 하지 줄 줄은 모른다고. 고생도 해본 놈이 속한다고 엄마가 고생한 거 그것들이 알기라도 할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재개발될 때까지 열심히 모아서 일 못할 때 요긴하게 써요. 아참, 이번에 상인들끼리 중국 여행 가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내 말은 씨알도 안 먹기는 할매한테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다 하겠어요. 내가 어려서 눈치밥 먹고 크느라고 못 먹고 못 쓰고 자라서 우리 새끼들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그랬지. 달래 그랬까니? 나는 우리 새끼들한테 주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단 게. 놈한테는 단 한 푼도 쓰기 싫구먼. 그러면 할매 내키는 대로 살아요. 놈들한테도 좀 쓰고 장사도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허구한 날 시장바닥에 처박혀서 돈돈돈 하면서 좋은 시절 다 버리고 있는 것이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나는. 공주엄마는 말이 안 통하는 미자와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미자는 정말 여지껏 불쌍한 사람들한테 콩 한 쪽도 줘본 적이 없었다. 평생 기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오롯이 무당에게만 기부했다. 좋은 물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무당이 버리라고 하면 그날부로 버렸다. 집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 있어? 그 물건 갖다 버려야 돼. 떠돌이 귀신이 붙어왔어. 무당의 두 눈을 부릅뜨고 미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면 미자는 가슴을 조아리며 없는 물건도 만들어서 버렸다. 무당이 버리라고 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대부분 새꽃쟁이처럼 뾰족한 철로 된 물건이거나 가짜 꽃 그리고 남편이 여기저기서 주워온 물건들이었다. 미자는 가끔 막내 아들 집에도 들어가 며느리가 정리해 놓은 살림살이며 장식용품을 몰래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던 사람 키만한 새까만 나무 그림을 떼어냈을 때였다.
무당이 까만 그림 속에 귀신이 붙어있다고 말해서 떼어냈다고 말하자 자신이 제일 아끼던 포인트 스티커를 물어보지도 않고 떼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살짝 화를 냈었다. 성품이 워낙 착한 며느리여서 그 정도로 넘어갔지. 미자 같았으면 자신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손댔다고 난리법석을 치고도 남았을 텐데. 이유야 어쨌든 미자는 무당집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었다. 오늘도 막내 아들 문제와 아침에 뜬금없이 병원 계단에서 고른 이유를 알고 싶어 장사가 끝나면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다. 낮 동안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던 미자의 가게에도 해가 지고 땅거미가 스멀스멀 올라오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미자가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할 동안 전주곱창에서는 단체 손님 외에도 몇 명의 손님이 왔다 갔었다. 그 집 막내딸의 눈웃음이 위력이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손님이 가게를 가득 메우자 미자는 기운이 절로 났다. 뺑 둘러앉아 미자가 구워준 곱창 먹으며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볼을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장면이 너무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어 미자는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 미자는 신이 난 채 철판을 옮겨다니며 다 구워준 곱창을 먹기 좋게 자르면서 휘바람까지 불었다. 손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묻자 삼촌이 좋아서 웃는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웃음이 나왔다. 삼촌이란 단어는 미자가 먼저 썼던 단어였다. 전주곱창 막내딸은 미자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었다. 삼촌, 삼촌. 지금도 전주곱창에서는 삼촌 소리가 떠나질 않고 있었다. 미자는 손님에게 또 한 번 삼촌이라고 했다가 쏙 들어갔다. 전주곱창에서 말하면 미자가 따라하는 메아리가 된 기분이었다. 문득 공주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세대교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전주곱창에 손님이 바글바글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세대교체가 필요하긴 했다. 아무리 미자가 눈웃음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따라준 술을 홀짝홀짝 같이 마셔줘도 쭈글쭈글한 주름살과 검버섯은 숨길 수가 없었다. 오히려 역겹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 그냥 가버린 손님도 몇 명 있었다. 이제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았다. 이제 미자도 나이에 맞게 품위 있게 늙고 싶었다. 재건축만 아니라면 계속 영업을 할 수만 있다면 막내 며느리에게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다 일을 가르치고 싶었다. 욕심 같아서는 남은 2, 3년이라도 같이 일하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싶었다. 사장님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큰 빌딩 하나는 가지고 있겠어요? 말을 잘해서 별명이 교수인 단골 노총각이 술을 한 잔 마신 후 미자에게 말했다. 그랴 빌딩만 있겠어? 외제차도 있고 애인도 있지. 미자는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애인 내가 하면 안 될까요? 세장가가 이는 틀렸고 이제는 돈 많은 아줌마 하나 꼬셔서 재미나 보고 싶어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술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지랄 같은 소리나 찌꺼리고 있는겨. 교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나가던 할멈하고 놀아난다고 하는겨? 헛소리 자꾸 할 거면 그냥 집에나 가란께. 미자는 술이 얼큰이 취한 손님에게 삿다지를 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손님은 실실 웃기만 할 뿐 자리를 떼지 않았다. 미자는 아무 때나 욕을 했다. 특히나 손님들이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하거나 외상을 하려고 하면 더 심한 욕을 했다. 한번 욕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할 단어들이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욕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면 남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흉을 봤다. 남편이 옆에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상한 기분이 풀리면 그만이었다. 어쩔 때는 미자 자신도 남편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미자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남편 흉보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지랄 맞은 영감탱이가 새끼를 막 까놓고 책임도 못 지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거기다가 여자는 좋아해서 계집줄은 다 하고 다니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 자식들이 잘 됐겠어요? 안 그러요? 일도 조금 하면 무릎 아프다고 그만두고 생전 나한테 돈 한 푼 안 쓴 작자예요. 그 작자가 나서 먹고 살기 바빠서 집구석을 등한시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까지 그러면 안 되지라오. 나를 집에 들어앉히려면 지가 나가서 잘 벌어다 주든가. 하여간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단게요. 자식들은 다 뭐하는데요? 일행 없이 구석에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년의 남자 손님이 물었다. 아들만 셋인디 다 남의 집살이하여. 한 놈은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해물 배달하고, 한 놈은 마트에서 생선 팔고, 한 놈은 그냥 떠돌이요. 미자는 막내 아들 직업을 얘기하려다가 말문이 막혔다. 도둑질만 안 하고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요새는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석들은 그런 짓거리를 안 하지요. 직업이 판검사가 아니어서 그러지 장가도 다 갔어요. 손주들도 바글바글 하고요. 그 정도면 사장님 자식 농사 잘 지었네요. 어떤 집은 자식이 없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감옥살이 하는 자식도 있어요. 손님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말을 하고는 잔에 든 술을 한 번에 들이켰다. 미자는 손님의 눈치를 살폈다. 더 말을 건네면 안 되겠다 싶었다. 다시 남편 흉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미자의 걸쭉한 입담이 웃고 맞장구 치면서 술을 마셨다. 그때 남편이 구루마에 고물을 잔뜩 싣고 나타났다. 미자는 조잘거리던 입을 꾹 다물었다. 어떨 때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분이 풀릴 때까지 욕짓거리를 해댔지만 오늘은 자중하려고 했었다. 아무래도 팔목에 이상이 있는 듯 싶어서였다. 하루 내내 시큰거리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게 느껴졌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손목뼈에 금이 간성 싶었다. 정말 그렇다면 며칠 동안 손목에 깁스를 해야 될 수도 있었다. 미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절대 장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미자는 손목이 나는 동안만이라도 둔하고 융통성 없는 남편이지만 도움이 필요했다. 계속 시부렁거리지 왜 그만둔디야? 남편이 고물을 창고에 갖다 놓고 오면서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미자는 멋쩍은 듯 누나를 돌려가며 시치미를 댔다. 당신은 축내만에 해도 일찍 죽지는 않을 것이네. 일하고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내는데 무슨 속병이 들겠는가? 알았어요. 그만할 텐께 설거지나 좀 해줘요. 언제는 내가 안 했는가? 나가 어려서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 밥벌이를 잘 못했지만은 나 그렇게 무책임한 놈은 아니네. 알았다고 했으면 됐지. 어째서 또 내 속을 뒤집으려고 하요? 미자는 얼굴을 다시 붉히며 말했다. 저쪽 곱장 다 타네. 얼른 가서 불이나 줄이소. 남편은 턱으로 튀김이 되고 있는 곱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자가 재빨리 달려가 불을 줄이고 새까맣게 탄 곱창을 줄여내는 동안 남편은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남편은 지금 자리를 뜨지 않으면 미자에게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미자는 곁눈 질로 남편이 가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뒤통수에 대고 욕짓거리를 퍼부으려다 말았다. 다른 날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지만 왠지 오늘은 그럴 만한 기운도 힘도 없었다. 할매, 그거 있어? 그거 있으면 그거랑 소주 한 병이랑 더. 깔끔하게 양봉을 입은 단골 손님이 빈 소주병을 흔들며 말했다. 뭐요? 미자는 못 알아듣겠다는 듯 물었다. 아이, 회사 가시랑 같이 있어서 말 안 하려고 했더니 돼지 불알 말이에요. 저번에도 없다고 해서 그냥 가는데 오늘은 있겠죠? 손님은 자신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여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알고 다 아는 나이겠구먼. 그런 말 갖고 얼굴이 홍조가 되는가?
미자가 말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만 마시고 가려고요. 여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던 손님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있어, 있어. 오늘은 있어. 그러잖아도 아재 오면 줄라고 한 개 꼼쳐놨단께. 하도 귀해 갖고 거래처에서도 몇 개 안 주는 건 알고 있지? 미자는 부랴부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고 한 개 남은 돼지브라를 가져와 달궈진 철판에 올려놨다. 돼지브랄이 순식간에 오그라들어갔다. 야만인 같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여자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할매, 우리 아가씨는 브라를 못 먹겠대요. 그럼 부드러운 유통 줄까? 유통이 뭐예요? 여자가 말했다. 돼지 저통. 미자가 말했다. 예? 할매, 순진한 아가씨 놀리지 말고 그냥 곱창하고 돼지 껍데기나 좀 더 줘봐요. 그랴 알았단께. 미자는 껄껄거리며 웃으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곱창과 돼지 껍데기를 철판에 올려놓고 남자 손님을 위해 유통도 몇 조각 올렸다. 눈코 뜰 새 없이 한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치마 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미자는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진 후 자신이 전화하려고 받지 않았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여러 번 만졌더니 핸드폰이 금방 망가졌기도 했지만 전화 받다가 곱창이 다 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였다. 하지만 벨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잠깐 끊겼다가 다시 울리기를 3번 정도 반복했을 때 미자는 비누로 손을 씻고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막내 아들이었다. 미자는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저예요. 바쁘신가 봐요? 막내 아들은 미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이며 말했다. 알면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냐?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끄럽다. 똑같은 소리 계속하려면 빨리 끊어라. 엄마, 한 번만 부탁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도 엮여 있는 문제라고요. 돈을 반반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점 있고 친구가 오피스텔도 계약했고 컴퓨터도 몇 대 샀는데 제가 돈을 안 가져오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방법을 써서 미자의 돈을 가져간 적이 있었다. 사장님, 여기 쌈장 좀 더 줘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미자는 남편에게 눈짓했다. 남편은 작은 종기에 쌈장이 넘쳐 흐를 정도로 쌈장을 떠서 손님 앞에 놨다. 미자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막내 아들이 전화를 끊고 있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 일 해결 안 되면 죽을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너 문제다. 네 마음대로 해. 미자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막내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며칠만 기다려봐라.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아들은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미자는 돈을 마련해 놓지도 마련할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했다. 해걸음부터 밀어닥친 손님은 10시가 돼서야 발길이 끊겼다. 이제 1시간여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만 보내면 하루 일과는 끝이었다. 미자는 남편이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를 치우는 동안 앞치마를 벗었다. 나 금방 요 앞에 좀 다녀올라요. 우리 손님 다 드시고 가면 정리 좀 하고 계세요. 미자는 술에 취해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마지막 손님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또 거기 가려고 그러지? 거기다 돈 그만 갖다 주소. 미자가 앞치마에서 돈을 꺼내
검정 비닐 봉지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구른 것도 심상치 않고 막내가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니 나도 갑갑해서 그래요. 가서 왜 그런가 물어나보고 오려요. 미자는 돈이 든 봉지를 들고 자주 가는 무당집으로 향했다. 잘 왔네. 그렇잖아도 촛불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전화를 하려고 하던 참이네. 무당이 미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뭔 일인데요? 미자는 긴장돼서 침을 꼴깍 삼켰다. 내가 자네 집 자식들하고 손주들 잘 되라고 매일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드리지 않은가. 한동안 이쁘게 타던 촛불이 요새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꺼질라고 하네. 한 번은 꺼져서 내가 다시 켜기도 했네. 그렇게 했어도 촛불에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미자는 답답한 마음에 쌀 위에 있는 촛대에 새줄을 꽂고 불을 붙였다. 정말 촛불은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 걱정이 된 미자는 검정 비닐 봉지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쌀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은 뒤 눈을 지그시 감았다. 눈썹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석들 하는 일마다 막히는 데 없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들 아픈 데 없이 잘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제발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오. 한참 만에 눈을 뜬 미자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무당이 있는 쪽으로 돌아앉았다. 어째서 저렇게 촛불에 희마리가 없다요. 내가 어떻게 해야 쓰겄어. 복잡한 마음이 교차한 미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은 흰색 종이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을 마구 휘갈겨 쓰더니 입을 뗐다. 이번 달이 참말로 안 좋네 안 좋아. 누가 뭐가 안 좋다요? 다른 자식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막내 아들이 까딱 잘못하면 수갑차게 생겼어. 무당은 눈을 크게 뜨고 미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또 뭐 때문이라요? 돈 문제지 뭐겠어. 아니 작년 가을에도 그런다고 해서 200만 원이나 주고 굿했잖아요. 거참 작년에는 사고수가 들어와서 칠살풀이 해준 것이고 올해는 돈 문제라고 돈 문제. 알겠구만요. 보살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그런데 이 속 터지는 일은 언제나 끝이 날 것 같아요. 당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될 것이야. 어째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요. 30년 전에 내가 있던 말 기억 안 나나? 누가 막내 아들 입양 보낼 생각 없냐고 물었다고 했지? 그때 내가 눈 딱 감고 입양 보내라고 했지? 어차피 팔자가 남의 집에서 커야 잘 될 팔자라고 했지? 내 말 안 들어서 여지껏 이러고 사는 거야. 부모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고 아무리 없이 산다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을 그렇게 쉽게 남의 집으로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으로 보낸다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나마 자네가 내 말 잘 따라왔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야.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죽어도 진작 죽었을 것이야.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줄 것인께. 일단 부적을 몇 장 써줄 테니까 막내 아들한테 지갑, 베개, 신발 속에 넣고 다니라고 해. 그동안 좋은 날 잡아서 굿해주면 작년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니까. 아참,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손목을 좀 다쳤어요. 구르기 전에 묘한 기분이 들더니 앞으로 확 꼬꾸라졌다니까요. 꼭 누가 미는 것 마냥. 지금도 손목이 많이 시큼거리구만요. 자네 부적도 하나 써야겠네. 자네도 올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닌 거는 알지? 다행히 작년에 근시 아재가 먼저 가서
자네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요. 안 그랬으면 자네나 영감님 중에 한 명 갔을 것인디. 무당은 미자의 말에 대꾸를 하면서 부적을 써내려갔다. 그런데 한 장을 다 쓰기도 전에 경면 주사가루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사실 벌써부터 사단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참에 미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경면 주사가루는 다른 재료와는 달리 빨간 원석을 갈아 만든 가루라 많이 비쌌다. 그래서 많이 사다 놓지 못하고 조금씩만 사서 쓰다 보니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면 주사가 없으면 잉크가 없는 것과 같아서 무당은 어쩔 수 없이 부적을 한 장만 써서 미자에게 건넸다. 몇 장 써준다면서요. 미자가 부적을 받아들으며 말했다. 일단 한 장만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야. 부적보다 굿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아들한테도 자네한테도 더 좋아. 미루지 말고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좋은 날 잡자고. 몇 장 더 써주셔요. 그동안 위안이라도 삼게요. 그 누구보다 부적 광팬인 미자는 아쉽고 속상하다는 듯 시큰거리는 손목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미자는 부적만 몸에 지니고 다니면 부러진 뼈도 저절로 부는다고 생각할 만큼 부적의 효염을 믿고 있었다. 한 장 쓰고 나니까 모시는 신한테 대답이 안 오네. 부적을 써도 신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야. 내일 꼭 써놓을 테니 가지러 오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미자는 부적값으로 비닐봉지에서 5만 원을 꺼내 무당에게 들이밀었다. 내일 것까지 주지 그러나 어차피 써줄 건데. 받을 때 드릴게요. 미자는 풀어제쳤던 비닐봉지를 꼼꼼하게 묶어 소리지면서 일어났다. 곧다는 날짜는 내가 잘 잡아서 연락을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틀러붙어서 300만 원을 가져야 쫓아낼 수가 있어. 아주 악독한 귀신이 아들한테 붙었어. 무당은 신발을 신고 있는 미자의 등에 대고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무당집을 나왔다. 미자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다. 오늘만큼 무당에게 신임이 안 가는 날도 없을 듯 싶어서였다. 요구하는 대로 잘 써주던 부적도 한 장밖에 안 써준 데다가 굿값으로 300만 원을 만들어 오라는 게 이유였다. 아무래도 조폭인 둘째 아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나 싶었다. 소문대로라면 최근에 종합시장에서 조폭끼리 패싸움을 하다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말이 있었다. 그게 정말 이유라면 미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자신이 아는 보살은 절대 공짜 돈은 안 먹는 사람이었다. 미자는 시장으로 향하다가 가로등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엉덩이가 의자에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그대로 의자에 누워 잠들고 싶을 정도로 편안했다. 미자는 숨을 길게 쉬며 가로등을 올려다봤다. 가로등 불빛 주위에 하루살이 떼들이 최후의 날개짓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들은 가로등 불이 꺼지는 순간 삶을 마감할 것이었다. 하루밖에 못 사는 자신들의 삶이 그토록 억울하다는 듯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하루살이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미자의 눈 속으로 들어갔다. 눈을 여러 번 깜빡거려 보지만 하루살이는 눈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미자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사정없이 비볐다. 하지만 하루살이는 이미 미자의 눈물과 함께 녹아 없어졌다. 미자는 뻘개진 눈을 계속 비비며 가게로 돌아왔다. 또 부적받아 하는가? 남편이 미자의 손에 들려진 부적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참견을 했어요? 미자는 들고 있던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다. 자네가 일할 이때까지
그놈의 부적을 수백 장 쓰고 굿하느라 몇 천만 원을 써서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있으면 말 좀 해보소. 살아있잖아요. 진작 죽을 목숨들 살아있게 해줬잖아요. 미자는 남편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대꾸는 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어서 뒤끝을 흐렸다. 정말 자신이 몇십 년 동안 무당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가 싶었다. 그 돈으로 빌딩을 지었어도 몇 채는 지었을 돈을 바친 건 사실이었다. 당신처럼 그런 짓거리 안 해도 다 산다니께. 누가 가라고 한다고 가고 오라고 한다고 오간디. 이 시상 다 팔자대로 살다가 가는 거요. 미자는 남편의 말에 더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입에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식이나 잘 키웠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수도 있단께. 애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줘야지. 툭 하면 용돈 줄러주고 툭 하면 빚 갚아주는디 어느 자식이 열심히 살라고 하겠어. 안 그래야? 집에나 올라가시오. 미자는 남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 말을 끊었다. 같이 올라가세. 남편은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 말꼬리를 흐렸다. 설거지만 하고 갈 테니께 먼저 가서 쉬세요. 미자는 수북이 쌓인 설거지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남편이 내일 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미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남편은 미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앉았다. 미자는 씩씩거리며 속배추와 족발을 담았던 접시부터 차근차근 씻었다. 그리고 술잔과 맥주잔을 씻고 쌈장 종기를 씻어 선반에 엎었다. 마지막으로 큰 솥단지 2개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수세미로 팍팍 문질렀다. 한 개를 씻고 나머지 한 개를 씻으려고 할 때 미자는 손목을 잡았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솥단지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싶은 미자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댔다. 몸에 있는 힘이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바쁠 때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만지지도 못할 만큼 아팠다. 찬찬히 손목을 들여다보니 왼쪽 팔목보다 2배 정도 부어 있었다.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 미자에게 다가왔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 쓰겄네. 조금 삐끗한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올라가쇼. 퉁퉁 부었지 않은가? 남편이 부은 손목을 만지려고 하자 미자는 팔을 의자 뒤로 뺐다.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내일 병원에 가보소. 여기서 정형외과가 얼마나 먼 줄이나 알아요? 내가 병원 갔다 온 사이에 손님이라도 왔다 가봐요. 전주곱창 여시 같은 여편네한테 손님 다 뺏긴다고요. 미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당신 마음대로 하소. 그러다가 진짜로 팔목 못 쓰면 단골이고 손님이고 돈이고 다 날아갈 텐게. 그놈의 돈에 파묻혀 죽어도 나는 모른 게.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자식 중 누구 하나 용돈 준 자식이 있어. 부모 힘들다고 도와주러 오는 자식이 있어. 어떻게 하면 뺏어가려고만 하지. 내가 장사 안 하면 우린 금방 굶어 죽는단게요. 미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뒷정리만 하고 있는 남편이 얄미워 다시 말을 쏟아냈다. 미자는 40년 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나열하며 육두문자를 마구 날렸다. 다른 남자 같았으면 미자의 주둥이만 보고 주먹을 몇 번이나 날렸을 만큼 심한 욕설을 해댔다. 다 했는가? 이제 속이 좀 시원한가? 나도 뒷정리 다 했네.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내일 병원 같이 가세. 다른 곳은 몰라도 가위질하고 칼질해서 돈 버는 사람이 손목이 절에 부어서 장사를 어떻게 한단가. 하루 이틀 돈 더 벌려다
진짜 병신되면 어쩌려고 그런가. 당신 말 맞다나 어느 자식 하나 도와주는 자식 없다면서. 시기 놓치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께 내일 당장 나랑 병원 가세. 평상시에는 입에 접착제 붙인 사람처럼 말을 아끼던 양반이 오늘따라 어쩐 일이래요? 나 생각한 척도 하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해준 게 없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마음은 다 있네. 인제 자석들 생각 그만하고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살세. 시장 허물 때까지는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닌가.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인지 남편에게 감동 먹은 눈물인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가슴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니 감동의 눈물임은 틀림없어 보였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받아보소. 단골레집이네. 남편이 옆에 있던 핸드폰을 미자에게 건네며 말했다. 무당은 다음 달 19일 날 구술하자고 했다. 막내 아들에게 들러붙은 귀신과 합드는 날이 딱 그날이니 노잣돈과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인 후 달래서 내보내야 된다고 했다. 그날을 놓치면 다시 합드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너무 늦어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겁을 줬다. 안 해요, 안 해. 이제 그런 짓거리 안 할랍니다. 미자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다. 뭐라고 그랬는가? 그럼 자네 막내 아들이 지역살이를 해도 좋다는 말인가? 무당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겁을 주듯 말했다. 감옥살이를 하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제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라고 놔둘랍니다. 언제까지 지 치닥거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것이 아니네. 자네가 그러면 참말로 집에 우환이 멈추질 않을 것이야. 줄줄이 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귀신을 노하게 하면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네. 찬찬히 듣고 있던 미자는 숨을 길게 한번 내쉰 뒤 핸드폰 끝자락에 입을 대고 크게 소리쳤다.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지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숨쉬는 소리만 들려왔다. 더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어요. 미자는 미련 없이 핸드폰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던 부적을 꺼내 가위를 들었다. 막상 없애려고 하니 미련이 남았지만 이내 여러 갈래로 잘라 짝짝 찢어 가스불에 태웠다. 부적이 다 타고 새까만 재만 남았을 때 미자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들은 미자의 목소리를 듣자 화난 목소리로 돈 구했냐고 물었다.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구했다. 아니 안 해줄 거다. 앞으로 너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들은 울었다. 죽는다고 울었다. 미자는 전화를 끊었다. 미자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여지껏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다. 이제 미자는 자식들을 의지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을 것이었다. 마음의 병은 자신이 고쳐야 하지 누구를 의지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닌데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집에 갑시다. 남편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간판불을 껐다. 반짝거리던 쌍방울집 곱창이 순식간에 캄캄해졌다. 아직 안 끝났으면 한우 파는 데 가서 소고기 한 근 삽시다. 어디다 쓰게? 제사도 아직 멀었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주려고 그러재요. 아따,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겄네. 걱정 마세요.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고 병원도 갈 것이구만요. 천선희 작가는 2013년 문장 20일로 등단하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오륙도 신문에 글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소설을 다수 발표했는데요. 소설집으로 페인트 칠하는 여자, 개포동에서 온 손님, 코로나가 뭐길래, 요양원 가는 길 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